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연 1회 1시간 이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면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이용시설에서는 혹시 모를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성실한 관리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각 1회씩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이용시설의 경우, 즉 주간보호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과 같은 기관에서는 어르신의 가정 및 가족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 신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신고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이용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더욱 구체적으로 학습해서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연 1회 1시간의 교육만으로는 적절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자분들께서는 상시적으로 종사자 회의 등을 통해서 어떠한 갑작스럽고도 우발적인 상황이라 해도 노인학대 행위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종사자 여러분께서도 만에 하나 혹여라도 내가 노인학대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집중하시기 바라겠고요. 교육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의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중에서도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교재가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 교육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1시간의 교육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중요 포인트죠. 무슨 내용이냐? 노인학대를 발견하셨다면 신고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가 안내되어 있죠. 바로 1577-1389번, 1577-1389번, 또 110번, 129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하셨고 노인학대라고 생각되는 것을 시설에서 보셨거나 또는 가정에서, 어르신 가정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1577-1389번 또는 110번 또는 129번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내용 하나가 바로 오늘 교육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고 도움이죠. 왜냐하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노인학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학대를 신고함으로써 어르신께 행복과 건강을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좌측편에 보면은 노인학대 예방 공익 브랜드가 나와 있거든요. 나비새김이라고 해서. 그래서 나비가 이렇게 사랑의 향기를 폴폴폴 내고 있는데, 저는 이 나비가 아마도 여러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사랑의 향기를 이렇게 폴폴폴 내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보여지고, 이 로고도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구성원들이 사랑을 내고 있고 또 사랑을 끌어안고 있거든요. 특히 그 사랑 중에서도 어르신의 가정과 어르신이 계시는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어르신까지도 우리 모두가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로고로 생각이 되어져서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지 않은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재는 보건복지부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자료가 되겠고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전문 교재가 됨을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노인학대의 현황부터 보실 텐데요. 이 현황을 보시기에 앞서서 노인학대의 정의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복지법 제1조 2의 제4호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중에서도 제일 상위법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있어서는 노인은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노인과 또 더불어서 누가 있죠? 아동이 있죠. TV에 아동학대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노인학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동학대는 한 건, 두 건만 나와도 TV에 나오잖아요. 자, 근데 노인학대 TV에서 많이 나온 거 보셨나요? 많이 못 보셨죠. 이 밑에 보시면은 그 노인학대의 그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수가 나와요. 보시면 2012년에는 지금 3,424명인데 이 인원이 점점 늘어나더니 2018년도에는 5,188명까지 약 2배가 늘어납니다. 2배 조금 못 미치죠. 2배면 6,800명인데 좀 못 미치지만은 거의 2배가 된 상황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 선진 문화를 가지고서 선진국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는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을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 문명, 선진 문화라고 한다고 하면은 인구는 증가한다 하더라도 범죄는 오히려 반대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노인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노인 학대 숫자까지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은 솔직히 선진국 문화는 아니겠죠. 이제는 이 노인 학대 예방 교육과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피해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서 확 줄어들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 봅니다. 연도별 노인 학대 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노인 인구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맞춰서 노인 학대 피해 수도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노인 학대 수가 발생 수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노인 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나오죠. 이 유형을 보면은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내용들 중에 노인 학대의 종류 중에 정서적 학대가 42.9%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겠죠. 어르신께 막 윽박 지르고 욕하고 막 그런 정서적으로 위축감을 주는, 어르신들은 솔직히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막 윽박 지르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큰 위축감이 되겠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런 학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정서적인 학대는 제 생각으로는 가정에서든 시설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신체적 학대가 뒤를 이윽고 있는데, 신체적 학대는 심각하죠. 이거는 뭐 밑에서 그 노인 학대의 유형별 그 처벌 기준을 보시게 되면 가장 이제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가 뒤를 따르고 있다. 그 다음 방임에 해당하는 학대, 또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도 정서적 학대의 거의 10% 정도 수준인데, 전체적으로는 4.7%인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학대가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어르신의 재산을 다 이제 자식들이 이제 다 그냥 재산을 몰수해 가지고, 그래서 그 재산을 이제 뭐 어르신은 그냥 요양시설에다 딱 맡겨버리고, 뭐 어르신께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든지 막 방임한다든지,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학대와 방임까지도 같이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문제다. 또 성적인 부분, 유기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노인학대 유형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질문 보시면은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가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거죠.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일반인 여러분들께서도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하는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꼭 신고해야 하나요? 그럼요. 꼭 신고해야죠. 신고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신고를 안 하면 양심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양심에 굉장히, 내가 그런 상황을 보고도 신고를 안 했을 때 참 괴로워하는 모습들 우리 그 TV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뭐 우리가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TV 보면은 예전에 자기가 어떤 범죄의 상황을 목격을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덮어놨단 말이에요. 덮어놨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서 자신이 봤던 그 상황이 굉장히 큰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목격이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때 당시에 빨리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자책감을 갖고 괴로워하는 그 목격자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했고 알고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의 양심이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해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죠. 어르신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 원의 과태료도 과태료고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서는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신고하셔야죠. 신고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는 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서 만약에 신고인의 신분보험이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신분 노출 걱정하지 마시고, 노인 학대에 대한 사실을 아셨을 때에는 바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노인 학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노인 학대의 특성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의 특성 보면 첫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학대가 행해진다는 건데 무섭죠. 노인 학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오랜 기간 학대가 된다고 하면은 그 학대를 받는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상이겠죠. 벗어나고 싶은 삶일 텐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고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네, 그래서 노인 학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지속성이다. 이 지속성을 깨주셔야 할 분이 바로 여러분이란 거죠. 복합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노인 학대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가족의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노인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반복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지속성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은폐성이 있어요. 묵인되고 은폐되고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도 내 자식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표현을 넣은 건 왜일까요? 자기 자식이 학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학대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녀 여러분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근데 어르신들은 감싸주고 자식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학대의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는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아시다시피 때리고 억압하고 위협하고 밀치고 넘어뜨리고 강제로 가두고 이동을 통제하고 뭐 생존 유지를 위한 식사, 장치, 약물 등을 단절시키고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하게 하고 투입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들이 신체적 학대에 속한다. 그 다음 정서적 학대죠. 제일 많았던 부분이었죠. 아까 그 유형에서 봤을 때 보세요. 윽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거죠. 반말하고 눈을 맞추지 않고 욕설하는 이런 것들이 정서적 학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 학대예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수치심 유발 행위까지도 해요.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데, 직접적이지 않고 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이런 거 이제 간접적인 건데 이런 것도 성적 학대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관계 강요,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학대인데 요즘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다. 노인의 통장을 동의 없이 갈취해버리고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 사용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아마 재가기관에서 가장 먼저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파악할 수 있는,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거죠. 어르신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경제적으로 다 착취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재가기관 종사자분들이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방임, 방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고 불이행 혹은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다.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고 심신이 위험한 상황,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서 야위어져 있다든지 이런 상황인데, 자기방임은 스스로 식사를 거부하고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6위를 보면은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그냥 버리는 행위예요. 참 그렇죠. 노인의 시설 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낯선 장소에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 뭐 본 적이 꽤 있죠. 그래서 참 씁쓸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와 예측 징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좀 실제적인 내용인데, 자, 신체적 학대부터 한번 보실게요. 신체적 학대, 이 참 목을 조르고 있어요. 자, D 노인은 젊어서부터 자신의 아내인 H 노인에게 술을 마시면 폭행을 일삼아 왔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대요. 그래도 술이 깨면 정말 다정한 남편이기 때문에 H 노인은 그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대요. 큰딸은 이런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나지 않도록 부모님을 거의 집에 가두어 놓은 상태라는데, 최근에 D 노인분께서 술에 취해서 어린 손녀들까지 때리려고 해서 집에 온 방문 요양 서비스 장기 요양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예측 징후를 보면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이런 게 있다든지, 또는 얼굴, 목, 팔, 다리 등 멍이나 핥힌 흔적, 화상 흔적, 묶인 흔적이 있다든지, 또는 외관상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서 가려진 상처가 있다든지,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이 있다든지,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없는 행동이나 활동 수준의 변화, 또는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이런 예측 징후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측 징후를 보셨다고 하면은 바로 신고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정서적 학대. 최근 J 노인의 표정이 부쩍 어두워 노인종합복지관 H사회복지사는 상담을 진행하였대요. 이 상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담을 잘 하셔야 돼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으로 힘들다며 아무도 본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 등 같이 살아도 혼자 살고 있는 느낌이라고 털어놓으셨대요. 따로 살고 싶어도 돈도 없어요. 참 막막하고 힘들죠. 나갈 수도 없고 손자들조차 자신을 본 척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대요. 참 씁쓸하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질 우려가 있죠. 이런 지금 상황에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적 학대가 그 유형에서도 제일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이 예측 징후를 보면 흥분 또는 화가 난 모습,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고 무반응,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또 따돌림이나 소외되고 있음을 시설 종사자에게 고하거나 가족, 동료 노인, 종사자 등이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무시하는 모습에서 예측 징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성적 학대를 한번 보실게요. 자, 거동이 불편한 A 노인은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최근 손녀가 게임 중독에 빠지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할머니한테 쏟아내곤 했대요.
그 손녀가 A 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들을 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상황을 목격한 장기요양 요원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의뢰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예측 징후를 보니까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을 보이는 성병에 걸렸다거나, 또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기, 항문 부위 주변에 타박상이나 하혈이 있다든지, 또 분노 또는 수치심을 보인다든지,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인다든지, 또 성희롱에 대한 불쾌감을 직원에게 말할 때, 이 어르신께서 성적 학대를 받았을 수 있겠구나, 받고 계셨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적 학대예요.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제일 큰 문제 뭐예요? 이거죠, 이놈. 바로 돈. 돈 때문이죠. 노부부는 부양을 전제로 큰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시켜주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큰아들 내외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지 않고 음식도 자기 식구들이 먹는 것보다 소홀히 대접하기 시작했다네요. 또한 K 노인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함에도 전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딸은 현재 부양비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고, 이런 사실이 친척들에게 소문날까봐 창피하다며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에게 상담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제적 학대의 예측 징후는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전환됐다든지, 노인을 강요하거나 허락 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한다든지, 노인 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지만 부양하지 않는다든지,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한다든지, 공적 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나 기초노령연금까지도 가로챈다든지,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못하게 하는 경우, 또 개인 기중품이 없어지는 거, 또 은행 계좌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든지,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될 때, 또 노인의 임금이 체불되는 이런 경우에 경제적 학대로 예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임이에요. 방임. 자, 도시락 배달을 위해 이 노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사회복지사는 마음이 좋지 않대요. 악취가 나고 계절과 맞지 않은 옷가지들이 쌓여 있고 불결한 환경에 살고 계신 데다가 심지어 상한 음식을 드신 흔적이 곳곳에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도시락 배달을 위해 집집마다, 이 노인 집에 방문할 때마다 문제가 있죠. 딱 갔는데 벌써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게다가 스스로 배변 처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음식량을 줄이고 있다고 하셨다는데, 사회복지사는 이 노인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임의 예측 징후는 대소변 냄새, 옷과 몸에서 악취가 나고 개인 위생 관리가 안 된 상태, 또 땀띠, 염증, 욕창, 이 같은 것들, 그게 방치되어서 노인의 건강에 위험한 상태, 노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치료가 제공되지 않거나 식사를 자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또 복지관 및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기방임도 바로 자기방임 형태의 노인학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유기를 보시면 A 어르신의 보호자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달이래요.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기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 일부 부담금도 장기 체납 중이랍니다. 예측 징후는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고요.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낯선 장소에서 어르신께서 배회하는 것 저는 많이 목격해가지고, 심지어는 8차선 고속도로에 어르신 들어올 수도 없는 고속도로인데, 그 고속도로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고속도로를 배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빨리 제가 비상등을 켜고 안전하게 갓길에다 차를 주차를 해놓고
왜냐면 이게 고속도로에서 엄청나게 차가 빨리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쌩 지나가는 상황에서 그 할머니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저 앞에 주차를 빨리 해놓고 어르신께 빨리 뛰어가서 그 어르신 상태를 보니까 벌써 냄새에다가 또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자체가. 그래서 이 어르신이 지금 좀 방임된 듯한, 또 유기된 듯한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속도로 그 관리소에 인계를 했던 그런 일이, 저는 이 내용만 보면은 항상 그 사고가 생각이 나요. 자, 이번에는 노인학대 의심 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 먼저 신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이 한마디로 딱 끝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어르신의 성명, 또 어르신의 거주지, 어르신 연락처까지 알고 계신다면 연락처, 또 어르신이 어떠한 지금 학대를 받고 계신지, 또 누구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떤 학대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쥐노인께서 알코올 중독증이 있는 손자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목을 졸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개입을 해야 하는지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전화 문의를 했대요.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신고 접수를 한 다음에 복지관을 바로 방문하겠죠.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손자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있고 아들이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상담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와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의 설득 끝에, 설득도 이제 한다는 거죠. 손자의 학대 행위와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학대 행위자인 손자와도 직접적인 상담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학대 행위자는 노인에게 술 심부름을 시킨 것은 인정하였으나 학대 행위에 대한 사실은 부인하였고, 이후 노인이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덜 마셔보겠다며 연락이 두절됐답니다. 상담원은 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에게 손자를 피해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실 것을 권유했는데, 당장 시설이나 쉼터로 들어가는 것은 싫다고 해서 아들 및 다른 자녀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윗집 이웃과 다른 자녀가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기로 하셨대요. 몇 주 후 노인은 다른 자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손자의 알코올 중독증 치료와 상담을 위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최초 신고자인 사회복지사도 학대 피해 노인에게 안부 전화를 하면서 노인의 안전 확보에 같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먼저는 학대를 당한 학대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또 설득을 해서 그런 학대 행위에 대해서 진술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학대 행위자인 사람하고도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르신이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또 학대를 행한 사람한테는 이런 상담과 치료 서비스까지도 연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 그 전용 쉼터에 입소를 시켜드리고 있다는 거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과 18개의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으면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서 4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쉼터에
입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 피해 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 입소가 불가능하고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서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 시설도 있어서 거기에도 입소하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린다는 것이고, 또 중독이나 신체 정신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치료를 연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손자에 대해서 의료적인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학대 행위자와도 상담을 해서 그 학대 행위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를 진행해 주기도 하고요. 또 법률 서비스도 지원을 해줘서 법률적으로도 서비스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연계해 주시고, 또 이혼 절차도 정보 제공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노인 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즉, 신고 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의 학대 행위자는 시설 이용 노인 혹은 노인과 관련된 가족, 동료 노인, 외부인뿐만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대 행위자가요.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설의 장과 직원들이 노인학대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고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학대 행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노인 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당연히 1577-1389, 1577-1389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112나 119에 신고해서 신속한 조치도 취해 주셔야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은 우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제 제출하는 건데, 장기요양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노인복지시설도 해당한다는 거죠. 자, 교육은 직장교육이나 사이버 교육 해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즉 내년 2월 말까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이 시군구에 교육 결과를 통보를 하면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까지 그 교육 결과가 집계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권교육의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 즉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자, 이 인권교육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종사자가 해당이 된다. 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즉 이제 대부분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를 많이 듣고 계시죠. 이걸 통해서 집합교육 연 4시간을 듣는다든지 또는 인터넷 교육 연 6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총 3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1년에 한 번 1시간이다. 자, 두 번째, 인권교육은 1년에 집합교육으로 받으면 4시간, 인터넷 교육으로 받으면 6시간이다. 자,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 따르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기별로 돼 있냐, 분기별로 돼 있냐, 월별로 돼 있냐, 이 상관없이 적절한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바로는 분기별에 한 번은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인권 그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분기별 한 번씩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시설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권 교육에 대한 것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 기관이 관할 시군구에다가 교육 결과 보고를 하시면 보건복지부까지 집계되어서 관리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노인학대 상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어 있는데 노인 학대 상담이에요. 우리가 학대로 의심되거나 학대인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이 학대에 대한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진술, 생물학적 노화로 인해 전두엽의 기능 감퇴로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또 지나치게 자세히 진술한다든지 심적 압박, 또 학대 행위자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우려로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학대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자신을 탓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이유나 상황을 장황하게 진술한다는 거예요. 또 학대 행위자가 자녀일 경우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답니다. 또 학대 행위자의 행동을 합리화시켜 준다든지 양가 감정 존재, 즉 학대 행위자가 겪을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있고 더 이상 학대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두 개가 공존한다는 거죠. 또 정확한 진술이 어렵거나 연락을 끊는다는 건데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 학대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학대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 서술하기 어려워하시고요. 또 갑자기 다른 말을 막 한다든지 해서 횡설수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학대 행위자와 동거 중인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상담을 중단하거나 연락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대처 방법을 보시면은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일 경우에는 학대 행위자를 향한 학대 피해 노인의 걱정, 불안 등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간단 명료한 형태의 질문 제시,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대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술 도중에 끼어들거나 상담원의 의견을 장황하게 피력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범죄적 처벌적 접근보다는 현재 상황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 것을 안내해 주시는 게 좋겠다, 중요하다 라고 여러분들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잘 들어보세요. 학대 피해 노인 상담에 대한 팁인데, 학대 피해 노인이 직접 가족 구성원인 학대 행위자를 신고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상담을 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학대 피해 노인을 향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참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군요.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자, 어르신께서 겪으신 상황을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와드릴게요. 또 땡땡땡에게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까 많이 힘들고 진짜 괴로우셨겠어요. 또는 어르신, 자식으로부터 부모에게 못할 짓을 한다고 하셨는데 충격이 정말 크시겠지만 학대 행위자가 어르신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는 어르신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르신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것 있으세요? 자, 이렇게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의 태도를 갖고 어르신께 접근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또한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를 위한 팁 중에서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재가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댁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노인학대에 대해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많기 때문에. 또한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가정에 계시다가 주간보호시설로 오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르신을 통해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 행해진 노인학대는 부끄러운 가정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례 발견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노인 부부 간, 고령의 자식 및 며느리 등에 의한 노노학대의 경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미한 경우라도 즉시 시설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상담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들끼리의 다툼, 폭언, 따돌림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노인학대 예방에 힘쓰도록 해야 되겠고 신입 직원인 경우 필수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은요, 시설 이용자들끼리에 대한 다툼과 폭언, 따돌림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다수의 노인 이용시설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장시간 노인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하지 못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이런 시설들도 해당이 되겠죠. 이에 실무자들은 노인학대에 대해 민감성을 키워야 되겠고요. 특히 경로당 활성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재가복지사업 등에 배치된 직원인 경우에는 노인학대 예측 징후, 우리 위에서 살펴보셨죠? 그 노인학대 예측 징후를 알고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증가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평소 노인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갖춰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노인의 이상행동에 대해 유심히 관찰하고 노인의 개별 특성에 따라서 개입 방법을 달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노인복지관에서 자주 일어나는 노인학대의 유형이 있나요? 주로 정서적 학대 사례가 발견되기 쉬운데 근데 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유형에서 보셨죠? 전체적으로 다 정서적 학대가 발견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용자들끼리 한 사람을 따돌린다거나 폭언 및 막말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소송과 같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발생한다는 건데 경제적 그 학대죠. 주간보호시설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또 성희롱에 대한 부분들, 성희롱에 대한 그런 것도 성적인 학대까지도 주간보호시설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학대의 유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 근거해서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죠. 자, 뭐 이제 사업 체계도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이제 사업 내용 중에서는 상담 위에서 이제 살펴보셨죠. 또 교육, 또 홍보, 또 협력 체계 구축, 또 인권 보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그 개입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신고와 상담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정보 파악하면 사례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서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노인학대 사례에 대해서 판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판정을 하면 자, 여기서 보시면 사례평가, 서비스 계획 및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이 사례가 어떤 사례였는지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르신은 어떤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학대 행위자는 어떤 조치를 하는 그런 서비스 계획과 제공을 한다. 그리고 사례를 종결하고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보셨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전국에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위에서 우리가 한번 보셨는데, 광역시도에 18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쉼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와 프로그램 진행 및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그 상황을 목격하셨다면 빨리 신고해 주셔서 이런 그 학대를 받고 계신 어르신께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학대의 처벌 기준을 보면서 정리하실 텐데요. 이 노인학대 이 내용을 보시면 제일 먼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보면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되죠. 또 이런 신체 폭행, 성적 수치심, 뭐 이런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벌금, 뭐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노인학대 처벌 기준을 보시면서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시간의 교육 시간을 갖고 있는데 현재 51분간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50분이 다 되었는데 나머지 10분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복습하는 시간으로 해서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어르신의 학대는, 노인 학대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나쁜 일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학대 없는 대한민국에 계시면서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시는 그런 모든 어르신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바라고요.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학대의 상황을 목격하셨다면은 빨리 신고를 해주셔서 어르신께서 그 학대의 자리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특히 노인복지 이용자 시설, 이용시설 교육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